저희 시립대 도시공학과 대학원 수업 때 작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렇게 이제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이렇게 작은 지방 도시들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책으로 엮어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책의 제목을 지방 회춘이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늙어가는 지방 도시들이 활력을 되찾고 젊음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그 제목을 달았죠. 그 1학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 작은 도시들, 뭐 인구 5만 안팎의 다 해서 한 18개 도시. 그리고 이제 2학기에는 이제 일본 내 작은 지방 도시들 12개를 학생들이 이제 사례 연구를 하고 책으로 엮었죠. 일본은 2000년대에는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고이즈미 수상 때. 그런데 이제 2010년대 넘어오면서는 타겟을 이제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창생법을 2014년에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재생한다 해서 이제는 지방을 그것도 창조적으로 살려야 한다. 그래서 많은 지금 지방창생 그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부흥 협력대원을 지방에 보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지방의 작은 도시들로 보내고 그리고 그 연봉 3, 4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는 지금 지역 부흥 협력대원들의 숫자가 뭐 지난해 한 5천 명 가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고향에 또는 지방 도시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고향 납세 제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를 많이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니까 작은 도시들의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또 이제 지방의 작은 도시들도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어촌, 산촌 마을에서 그 도시의 학생들 또는 청년들을 그 유학하게 하는 뭐 어촌 유학제도 그리고 또 그렇게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어촌 체험을 할 때 부모도 같이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뭐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하고 또 엄마는 또 해녀가 돼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또 때로는 도시의 학생들과 시골의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과수원을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얼마를 내고 빌려서 직접 인재를 키우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뭐 다양합니다. 또는 뭐 육아하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내걸고 다양한 혜택을 주어서 우리 도시에 와서 결혼하고 또 아이 키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드리겠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은 그런 책도 나왔어요. 로컬 지향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이제는 대도시에 머물지 않고 이 로컬을 향해 내려가는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은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골 농산 어촌의 시골 마을들이 청년들을 어디에 뺏겼냐면 서울 또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대도시에 뺏겼죠. 그리고 목포 같은 이런 그 지방 도시들의 원도심은 사람들을 어디에 다 뺏겼냐면 도시 외곽에 새로 만든 새 도시 또는 거대한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뭐 뉴타운 이런 단지에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 재생이라고 하는 게 시골 마을의 재생이든 또는 지방 도시들의 원도심 재생이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초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떠난 시골 마을에 또 원도심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일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점점이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고 또 일하고 또 밤에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 친구들과 만나서 또 저녁 있는 삶을 즐기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이 저는 우리나라 이 도시재생, 지방재생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청년들의 역할이. 저는 이 도시를 이제 생명체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나
우리 사람 내 몸 재생이나 원리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목포 같은 도시가 자꾸 원도심이 쇠퇴하는 이유는 그 기운을 자꾸 바깥으로 뺏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몸도 어쩌면 내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은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아플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나마 남아있는 기력을 더는 뺏지 마라.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지방이에요. 크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있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 활력과 기력을 서울 수도권이 더는 뺏어가지 마라. 지금 국토부는 서울 수도권에 신도시도 짓겠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집값 안정 등등 10만 호, 20만 호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면 거기는 채워지겠지만 지방은 다시 10만, 20만 호 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병 주고 약 주고 또는 두 번 죽이는 일들을 더는 하지 마라.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도 목포도 그렇고 뭐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를 두 개를 지금 개발합니다. 그 두 신도시를 채우느라 어디가 비겠어요? 원주 원도심이 비죠. 그러니까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또는 지방이든 이제는 더는 신도시를 짓지 마라. 그거를 신도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니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원도심의 기운을 더 뺏어간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도심이든 시골 마을이든 농산어촌이든 또 크게 보면 지방이든 그곳의 기운을 더는 뺏지 마라.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결국은 사람이 오는 길밖에 없다. 그 일본의 이 카미야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인터넷의 뭐 와이파이 같은 이런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구축한 다음에 이 동경 같은 도쿄에 있는 IT 기업들의 위성사무소를 유치합니다. 실제로 와요. 그래서 동경의 IT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들 어떻게 매일같이 양복에 넥타이 매고 그리고 임대료가 대도시는 비싸니까 멀리서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던 이 친구들이 카미야마에 내려가서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에 그리고 냇가에 발 담그고 앉아서 무릎 위에 노트북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해먹 걸고 들어누워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대도시에 근무하던 IT 회사 직원들이 카미야마에 와서 순환 근무를 1년, 2년 하면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방의 소도시 또는 시골에는 대도시에 없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대도시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런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도시에 없는 자기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도 목포 원도심에는 다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산을 누군가가 발견해주고 봐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가끔씩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원도심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시골 마을이나 원도심이나 다 이제 일은 넘으신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좀 젊은 친구들과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상생의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예가 이제 일본의 그 오랜 역사 도시 나라라는 곳이 있죠.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봤는데 그 나라에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빠찡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빠찡코가 문을 닫고 나가게 되니까 그 시장 상인회에서 그곳을 샀어요. 그리고 빠찡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마치 유리상자와 같은 가게를 10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청년들을 불러서 그 가게를 내준 거죠.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를 해요. 정말로 어떤 그 아이템,
또 과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장사를 제대로 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청년 10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가게를 내줬죠. 그곳 이름이 유메 큐브입니다. 근데 유메는 일본말로 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꿈의 유리상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환히 가게 안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와 같은 가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나라 재래시장에 이 유메 큐브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엄청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보니까 정말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 어르신들의 지혜에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피를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살고 당신들도 살고, 저는 이게 상생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포 원도심 같은 데에도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와서 살고, 또는 이 한 방에 들어와서 살기 어렵죠. 왜냐하면 모험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좀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할 수 있는 좀 숙박 공간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 지내봐라, 또는 한 달 살아봐라, 또는 뭐 6개월 살아봐라, 1년 살아봐라. 그러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먹고 살 궁리를 해라. 저는 그런 것들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 완주 같은 데는 그 삼내역 앞에 처음 완주 프로젝트를 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하워드 인 플래닛인가 하는 그 숙박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김병수 선생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일주일 정도 묵는데 이 부담할 비용이 5,000원.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묵는데 부담할 비용이 5만 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 와서 머물면서 완주살이를 한번 타진해봐라. 이제 이런 식이죠. 핀란드의 헬싱키시는 몇 년 전부터 마이 헬싱키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건 뭐냐면 헬싱키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을 누구나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소셜미디어 파워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라든지 뭐 트위터 또는 뭐 페이스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지원서를 써요. 그럼 나는 어떠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선발하면 그곳에 와서 무료로 머물게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헬싱키 이야기를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숙박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그 도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프로그램이죠. 우리 몸도 아프면, 예를 들어서 뭐 이가 부실하면 다 뽑아버리고 새로 다 임플란트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왕이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기 일을 쓰세요. 저는 도시도 똑같다고 봐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대수술입니다. 몸의 장기를 다 드러내고 새로 끼우는 거죠. 그거는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극약 처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들은 재개발, 재건축, 심지어는 뉴타운 같은 이런 일을, 극약 처방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죠. 그건 부작용이 엄청 많은 일이에요. 물론 그 사업을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얻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겪게 되고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이제는 과거에 신개발, 재개발 시대 우리가 살았죠.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엄청난 많은 정치인들이, 단체장들이 당선이 되었다가 더는 뉴타운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우수수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재생 시대에 우리가 들어선 거죠. 재생 시대까지 와서도 다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몸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도시도 저마다 다릅니다. 뭐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의 매력이 있고, 목포의 매력이 있고, 또 여수의, 순천에, 또 대구에. 그래서 아마 목포의 매력은 뭐 많죠. 목포가 가진 또 살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저는 그나마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목포의 가장 오래된 도시, 바로 그곳이 저는
목포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의 모습은 보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데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 살리는 일을 우선은 외지인들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그곳에 사셨던 분들, 지금은 새 도시로 아파트로 옮겨가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그곳에서 보낸 분들, 결국 목포 시민분들이죠. 다른 데 없는 우리만의 보물을 어쨌든 최근에 전국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홍보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셨던 분들, 그리고 그곳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곳이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이 더 건강해지고 또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경제적으로도 살아있고 또 사람들이 늘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활동하고 또 이곳을 찾는 분들도 와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가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목포 시민들이 진지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단체장에게, 공무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저는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을 어떻게 잘 지키고 살려낼 건가? 물론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합의하는 부분부터,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한 번에 살릴 수 없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이 목포를 지켜보면서 서울 북촌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제가 2000년 한 해 동안 북촌, 그 당시에는 북촌 가꾸기 정책이라고 했고, 지금 말로 하면 북촌 재생 정책을 입안했죠. 연구 책임을 맡아서. 지금은 다들 북촌 한옥마을을 서울의 보물로 다 생각하지만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종로구청에서는 북촌 한옥마을 재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다 철거하고 재개발할 계획을. 그 계획을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북촌에 살던 주민들의 의견이 딱 반반이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북촌이라고 하는 동네는 경복궁, 창덕궁, 양궁 사이에 있는 오래된 한옥마을이니까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지만 도대체 북촌 한옥이 무슨 문화재도 아닌데 무슨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이러느냐, 다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짓건 아파트를 짓건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제가 2001년 한 해 동안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멱살도 잡히고 꼬집히기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서울시에 제가 제안했던 정책은 한옥 등록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한옥을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등록한 한옥은 고칠 때 서울시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한옥을 등록했고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으로 한옥이 고쳐졌죠. 그리고 북촌의 한옥의 가치가 이제는 시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유되었죠. 근데 그 초기에 이제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북촌에서도. 서울시가 일부 한옥을 전략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7채를 샀어요. 그 사는 가격을 거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샀습니다. 시가 그 당시 도계공, 지금은 SH죠. 시가 직접 한옥을 매입하는 걸 보면서 북촌 주민들은 서울시 정책을 신뢰를 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민간에서도 한옥을 사들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옥 아끼미 모임, 하나무라고 해서 이분들, 문화예술계분들,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한옥을 한 채 한 채씩 샀죠. 그분들은 나름 북촌 한옥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산 겁니다.
이 민간의 한옥 매입이 양면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죠. 긍정적인 면은 북촌 주민들이 그 당시 우리들의 한옥은 보존 가치가 없다. 이거는 때려 부셔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비싸게 사는 걸 보고 우리들의 이 한옥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한옥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또 하나 부정적인 역할은 그분들이 한옥을 매입한 뒤에 이사를 와서 산 경우는 드물어요. 주말에 와서 이렇게 한옥에서 뭐 파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불이 꺼진 한옥이 많았죠. 그래서 유령 마을이다 이런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의 북촌이 되었고 그리고 북촌은 그 당시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도 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이렇게 재생하는 방식 한옥을 고치고 길을 고치고 또 시가 지원을 해서 어느 동네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단독주택 마을을 재생하는 것 등등 서울에 또 지방에 이런 재생의 사례들이 늘어나게 했던 점은 분명한 북촌의 성과죠. 그렇지만 북촌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값이 너무 올라가고 원래 거기 살았던 분들이 또 밀려나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또 있죠. 그래서 재생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저는 봐요.